이거 길 작품이요. 사실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죠. 학교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쌤이 얘기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가지고 학교 해설이 확실하게 지금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스캔하고 오면은 프린트 줄 테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자,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 있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꾸부라져 돌아갔다라고 할 때, 쌤이 지난번에 요거 상여는 얘기 한번 했습니다. 얘가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상례죠, 상례. 상례는 돌아가신 초상이죠, 초상. 그것과 관련된 예식을 상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여는 뭐라고 했어? 상을 당했을 때 그 무덤을, 아니 무덤이란다. 저기 관을 이렇게 그 넣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가마 비슷한 거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이 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수능 예시 문항에서는 위에 그 지문으로 뭐가 나와 있었어? 공간과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 표현 방식이 나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에 신경을 썼어야 됐어? 문제로만 따지면 언덕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했어야 됐죠. 이 길은 회상의 공간이야. 이 길이 회상의 공간이거든. 자, 그리고 소년 시절이라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긴 언덕길이라고 하는데 언덕길에 뭐가 보이는 거야? 저 너머에 은빛의 바다가 보이는 거야. 은빛의 바다가 보이는 그 언덕길인데 그 언덕길을 어린 시절에 뭐 하면서 지나갔다고? 어머니의 상여를 끌고 지나갔었다고. 예전에 그 언덕길. 자, 다음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요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해서 무슨 기억이라고 했어? 상실의 기억이라고 했었지. 자, 두 개 모두 상실의 기억인데 어느 공간? 그 길이라고 하는 언덕길, 언덕길. 맞죠? 이 언덕길이라고 하는 공간을 에서 이제 과거의 무언가를 이제 상실을 한 거죠. 이거 나중에 좀 보고 줄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잃어버렸다라고 했으니까 상실. 자, 그 다음. 그래서 나는 푸른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뿌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노을의 한뿌 젖어서 자줏빛으로 돌아왔다고 돼 있는데 사람이 보라색이 될 수 있냐고? 없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자, 그 길은 언덕길이야. 여기 있는 길은 언덕길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길과 관련된 상실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길을 넘어서 혼자 강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고. 근데 그 길을 넘어서 강가로 갔다가 돌아오면 한푹 자줏빛에 젖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줏빛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쌤이 자, 이 정서는 무슨 정서여야만 하는데 상실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정서여야만 하거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서로 뭐가 제시되고 있어? 그리움과 쓸쓸함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잘 보세요. 정서의 시각화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왜 그런데? 정서는 쓸쓸함이거든. 그리움, 쓸쓸함 이런 것들. 혼자 남아있음. 내가 내 주변에 있던 것들은 다 떠나갔어. 내 첫사랑도 떠나갔고 어머니도 떠나갔고 나 혼자 남아있는 존재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보라색으로 돼서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 자줏빛에 젖어서. 지금 어떤 정서를 시각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좀 분분한 건 이 구절이 좀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이거는 뭐 예외 없이 뭘 나타내는 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 자, 다음.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 그러면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갔다는 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혼자 남은, 결국은 쓸쓸한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 쳤답니다. 자, 몸서리 친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랑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야? 위에서 이 느꼈던 이 정서랑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쓸쓸한 감정이 남아서 몸서리 쳤다잖아. 그럼 뭐야? 이 감정이 너무 격해서 괴로웠다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자, 몸서리 쳤다라고 하는 게 마음, 이 마음은 아까 쓸쓸한 마음이겠죠. 그게 나한테 남아가지고 막 몸서리를 쳤다. 그만큼 강했다. 좀 뭐라 해야 될까? 어떤 강한 쓸쓸함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뭔가 강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쓸쓸하다는 말이랑 강렬하다는 말이 좀 안 어울려서. 그러니까 쓸쓸함을 강조했다. 화자가 느꼈던 쓸쓸함을 강조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다음.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서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알았다. 항상. 쌤 이거 저번에 딱 세 글자로 적어줬잖아. 뭐라고 했어?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 뭔데요? 성장통이다. 그렇죠? 성장통. 자,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의례 느끼는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그냥 직역하면은 이 쓸쓸함 때문에 생기는 어떤 마음속의 상처. 자, 그래서 봐봐봐. 실제로 아픈 건 뭐가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게 실제 몸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게 뭔데? 감기인 거죠. 마음이 아픈데 그게 이제 실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감기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아이유의 레인드랍이라는 노래를 아나요? 몰라요? 그 오 레인드랍 오 레인드랍 사랑은 참 모자라구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몇 년생이죠? 09년. 아 09년생. 그 노래가 2010년인가 11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거기 노래 가사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내가 감기가 들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랑 때문에 사랑하리를 한 거야. 그러고 이제 비를 쫄딱 맞은 거야. 비가 내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사랑은 마치 감기 같은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감기도 어쨌건 걸리면 잠깐 앓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사랑도 잠깐 앓고 지나가는 거라면 사랑으로 인한 내면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뭐로 나타나는 거야? 감기와 같은 잠깐 지나가는 열병으로 나타나는 거야.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쓸쓸한 외로움, 아픔, 상실의 기억 이런 것들이 지금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 모른다는 그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어머니 계집의 이야기까지 해서 얘네들이 전부 뭐야? 상실한 것들입니다. 내가 상실한 것들이야. 자, 그럼 이 상실한 것들을 뭐 했어? 나열했어. 뭐도 숨어 있어? 반복도 숨어 있어. 자, 그러면 반복했으니까 뭐가 강조됐는데? 이 대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강조됐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다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서 멍하니 쳐다만 본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늙은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다림의 공간 또는 그리움을 느끼는 공간으로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지금 여기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이거는. 이 선생님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선생님이 생각한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의고사 풀 때 푸는 어떤 보기와 같은 역할인 거지. 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늙은 버드나무 보고 그리움을 느꼈어요. 자, 이 늙은 버드나무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한 것일 겁니다. 혹시나 이건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좋을 거야. 어차피 객관적 상관물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감정이입이고 하나는 정서 대비야. 근데 지금 늙은 버드나무는 정서가 안 드러나잖아. 얘는 정서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화자의 정서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 환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마치 뭐와 비슷한, 송민국의 뭐랑 비슷한, 빈 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밖에 내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화자에게 있어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시켜준다 또는 환기시킨다, 심화시킨다 라고 하면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다음.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있어서 뭐 해주는 존재라고 했어? 위로해주는 존재입니다. 왜? 뺨에 얼룩은 무슨 얼룩인데? 눈물 자국이었잖아. 눈물 자국을 어둠이 씻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에서 어둠은 긍정적으로 날 위로해주는 존재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적어놓은 건 뭐야, 설마? 어둠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이 뭔데? 왜 답이 안 적혀져? 아, 그거 선생님께서 그냥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 아, 맞다. 선생님 그렇게 수업하신다고 그랬지? 네. 질문 던져놓고 답 얘기 안 해주시고 응. 다 같은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지. 그 선생님이 모든 반을 돌면서 수업하시는 거죠. 맞죠? 그냥 설명하시다가 이거를 의인화로 볼 수 있을까?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 대학교 교수님이시네?
그래서 뭔데요? 보신. 그치, 무조건 볼 수 있지. 왜? 어둠이 어떻게 준다고 돼 있어? 시선. 닦아준다, 씻어준다잖아. 닦아준다잖아. 맞죠? 무조건 돼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어. 자, 그래서 주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린 시절 상실했던 대상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혹시 이 선생님이 시험 칠 때 외부 작품, 그러니까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작품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안 하시긴 했는데 작년까지 엄청 많이 내셔서 그래요? 근데 어.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너무 쉽게 내서 어. 1등은 컷이 막 90 몇 점이었다. 아, 진짜? 는 얘기도 있어요. 네, 힘 조절을 잘 못하시는구나. 필기만 열심히 보면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나 왠지 수업 스타일이나 이런 거 들으니까 외부 질문 좀 내고 뭐 약간 문제 하나하나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내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낯설다고 느낄 만한 어떤 작품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 제시해가지고 얘가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대시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현대문학과 관련해가지고 작품을 읽고 그 좀 스스로 뭔가 읽고 주체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이 시험을 좀 잘 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방금 얘기를 했던 걸 바탕으로 보자면 힘 조절을 잘 못하시는 거야. 그럼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중간고사가 쉽거나 그럼 기말고사는 뒤지게 어렵게 낼 거라는 거야. 그걸로 이제 맞추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내니까 어떤 사람은 쉽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일단은 주의해야 되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답 2개 고르라고 하는 거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고르라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냥 진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가 너무 쉬울 거야. 보면 다 맞는 말이고 맞는 거 3개네 이런 식으로. 근데 개념을 확실하게 모르면 뭐겠어? 2개가 맞는 건지 3개가 맞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두 고르시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모의고사 작품 좀 봅시다. 야, 근데 너네 이거 저기 3월 이번에 모의고사 치면서 현대시 읽어봤을 거 아니야? 필라멘트 읽고 나서 이해를 했었어? 못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필라멘트가 혹시 뭔지 알았어요? 시를 읽기 전에? 네. 진짜? 네. 진짜? 일단 내가 모두 수업하면서 필라멘트가 뭔지 아는 사람 없었긴 했거든? 전 알아요. 아 진짜? 전구인 것만 알고 그냥 전구? 필라멘트는 근데 전구가 아닌데? 뭐예요? 아니 좀 이따 얘기해줄게. 근데 필라멘트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작년 수능 특강에 과학 지문에도 필라멘트가 나왔던데 전구 안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필라멘트로 이제 뭐 저거 에너지 준위 실험하는 거 관련된 물리 지문이었거든. 그 필라멘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구는 아닙니다. 전구의 부분이야, 부분. 근데 이게 나 때는 필라멘트가 교과서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왜냐면 그때는 전구를 쓰던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전구를 아무도 안 쓰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전구를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있을까? 없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과학 실험실이죠. 직렬연결, 병렬연결 하면서 불 안 켰어?
그 전부잖아. 그게 마지막이겠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지금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제목을 넣으면 이거 어떡하라냐. 자, 뒤에 현재 C부터 봅시다. 맨 뒤죠, 맨 뒤. 자, 위에 학교에서 혹시 이것도 같이 봤어? 아, 진짜? 오케이. 그럼 이것도 봅시다.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방학 때부터 하는 얘기인데, 속성 뭘 그렇게 만들어놓고. 자, 속성에 주목하라는 거. 이제 화자가 똑같은 예시 지난번이랑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시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늘 그냥 파랗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특별히 이 시에 화자가 어떤 속성을 부여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자,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시선. 이거 내가 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개성적 표현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난 좀 놀랬는데 우리 모의고사 치기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가 나와서 혹시 기억했어요? 하지마. 자, 속성에 주목하여. 자, 어떤 대상에 화자가 속성을 부여하잖아. 맞죠? 속성을 부여했으면 이제부터 그 속성인 거야. 이 시에서는. 맞죠?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뭔데? 이 작품 말고 딴 데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 이 작품에만 있는 거야. 이해되죠? 아까 보라색으로 젖어서 돌아왔다잖아. 보라색이 쓸쓸한 감정이라는 건 그 시에서만 해당하는 거야. 현실에서 사람이 보라색이면 그거는 숨이 막혀 죽는 거야. 맞잖아. 자, 그래서 그 작품 안에서만 화자의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속성을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봐봐. 이제부터 이 시에서 새로운 속성이 부여된 건 다 뭐랑 똑같아? 바람직한 삶의 가치 또는 지향하는 삶의 방향. 마지막으로 당대의 사회나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 한 작품에 3개 다 나오거나 셋 중에 하나 이상 나오거나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자, 화자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는데 감각적인 시어나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행위에 걸치기도 한대요. 근데 이거 안 나오는 시가 어딨니? 다 나오지. 이거 시라면 다 나오는 거야. 뭐 물론 다른 행위에 걸치는 건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행위에 걸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행간 걸침이라고 하죠.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죠.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 뭐 적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문장에 행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한 문장이 한 여기쯤에서 시작했어. 여기쯤에서 한 문장이 시작해. 그래서 그 다음 문장까지 이렇게 행이 이어지는 거 있죠. 문장이. 이런 것들을 한 문장의 행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해서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들 짚었으면 이거는 표현법에서 물어볼 만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맞죠? 시험에서 물어볼 만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지금 작품 안에 얘네 어디 드러나는지는 다 찾아놔야겠죠. 맞죠? 자, 일단은 만약에 지금 아직 학교에서 뭐 안 한 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알겠죠? 자, C에서 필라멘트라고 돼 있고 필라멘트가 뭔지 몰라.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그대를 생각한대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뭔가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칩시다. 공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일상생활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만 쓰는 말인 거야. 뭔데? 화자의 새로운 시선. 아까 위에 나왔잖아. 자,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이 시에서 뭐랑 똑같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속성을 부여했으니까. 그러면 속성은 뭐가 부여된 속성인 건데 타협이라고는 아예 모르던 이게 지금 그 속성으로 부여된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세상을 다 내다볼 수 없는 우윳빛. 뭔지 모르겠죠? 뭔가 다 안 보이나 봐. 유리공 속에, 유리공이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건가 봐. 우윳빛이라고 돼 있으니까 투명해 안 투명해? 안 투명해. 유리공 속에 불투명이 깊어가면 갈수록, 자, 유리공 속에 불투명이 깊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의 자세는 꼿꼿하여 흩어지지 않았답니다. 자, 이 시에서 이제부터 유리가 우유색으로 불투명한 건 뭐랑 똑같은 거야? 자세가 꼿꼿해서 흩어지지 않았다랑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속성을 부여한 거야. 이 시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이것까지 생각하면 제일 베스트. 타협이라고 아예 모르던 거랑 꼿꼿해서 흩어지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혹시 연결돼요?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타협이라고 아예 모르던 자세랑 꼿꼿해서 흩어지지 않는 자세랑은 똑같은 자세야. 거의 유사한 자세야. 맞죠? 그러면 지금 표시했던 거 전부 다 무슨 말? 다 같은 말. 맞잖아. A는 B고 B는 C면 A는 C잖아. 다 같은 말이야. 자, 몰라. 부딪혀 깨지면 깨어질까? 깨지는 거 왜 나왔을까? 유리 계속 연결되나 이미지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기에서 깨질 만한 유리밖에 없잖아. 맞죠? 결코 굽힘을 모른다던 우국지사의 생애. 자, 가장 최소한의 공기 허용하지 않고 타협이라고 모르고 그의 자세는 꼿꼿해서 흩어지지 않고 굽힘을 모른다던 우국지사의 생애가 똑같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굽힘을 모른다던 우국지사의 생애 생각해봐봐. 저기 독립운동가가 현실이랑 타협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현실이랑 절대 타협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했던 거 아니야. 맞죠? 이순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우국지사라고 하잖아. 맞죠? 그러면 굽힘을 모른다는 어느 우국지사의 생애나 얘나 똑같은 말이라고. 맞죠? 자, 죽어서도 이 밤을 지키는 책상머리 위 허공에 높이 걸려 그의 정신은 빛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정신은 빛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빛난다고 얘기하나 봐 지금. 맞죠? 자, 여린 몸집 하나로 무수히 오고 가는 온갖 혁잡의 시대를 감당해내며 혁잡의 시대인데 아마 정확한 뜻은 모르실 테고 느낌상 좋은 뜻인 것 같아? 안 좋은 뜻인 것 같아? 안 좋은 뜻인 것 같아. 느낌상 여린 몸집 하나로 감당해냈다네. 여린 몸집 하나로 시대를 감당했다고? 앞에 수식어 없어도 돼. 여린 몸집 하나로 시대를 감당했다잖아. 감당. 맞죠? 자, 지금 온갖 혁잡의 시대는 부정적인 시대 연식일 거야. 시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비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 서서 보낼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눈빛을 보낸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필라멘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계속 뭐로 연결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뭐로 연결할 수밖에 없겠어? 이로 연결할 수밖에 없겠지. 실제로 읽는다면 필라멘트가 뭔지 모른다면. 맞죠? 모르면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어느 우국지사의 생애라고 돼 있는데 생애처럼 빛난다며. 근데 얘가 뭐가 빛나는지 몰라.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면 부딪혀 깨지면 깨어질까라고 했으니까 뭐까지 생각해 볼래? 뭐 한 유리쯤까지 생각해 볼까? 자, 이 문장을 쓸데없는 수식어 다 빼버리고 필요한 문장 성분만 남기면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유리가 부딪히면 깨어질까? 어느 우국지사의 생애처럼 그의 정신은 빛난다 라고 되어 있어. 우국지사, 그, 유리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이걸 문장을 그냥 읽어봐. 이게 지금 되게 수식어가 많단 말이야. 필요 없는 수식어 다 빼. 꼭 있어야만 되는 문장 성분만 남겨봐. 필수 성분만 남겨봐. 그럼 어떻게 돼? 이 유리가 부딪혀 깨지면 깨질까? 어느 우국지사의 세계처럼 그의 정신은 빛난다잖아. 그럼 주어가 뭐야? 유리야 유리. 물론 생략되어 있지만. 맞죠? 자, 열의 몸집 하나로 그럼 얘도 뭐야? 유리인가 봐. 또는 우국지사인가 봐. 자, 비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 서서 보낼 수 있는 만큼 그의 눈빛을 보낸다. 유리가 눈빛을 보내나 봐. 또 이 우국지사가 눈빛을 보내나 봐. 아이고. 자, 다음 강한 전압과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는 일수는 그 순간을 말해줘. 순간. 강한 전압과 무절제한 공기를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몸을 끊어서까지 불굴의 아픔을 보여준대요. 우리가 이때까지 주어로 삼았던 건 계속 두 개야. 아까 그 저기 우국지사 생애처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국지사. 그 다음에 아까 그 유리라고 본다면 걔는 자신의 몸을 끊어서까지 불굴의 아픔을 보여주는 존재래요. 근데 뭘 만나면? 얘를 만나면. 자, 그러면 강한 전압, 무절제한 공기는 이 주어, 유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주어를 뭐 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야? 몸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인 거야. 왜? 얘네 둘을 만났더니 몸을 끊어서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은 몸을 끊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 주어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인 거지. 맞죠? 자, 불굴의 아픔을 보여준대요. 지금 세상은 어둡고 한 점 별도 없는데 부정적인 시대 현실 한 번 더 얘기하죠. 맞죠? 진공 속에서 홀로 반짝이던 그대를 생각한다고. 자, 그대는 아까 얘기했던 우국지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뭘 수도 있어. 주어였던 유리였을 수도 있어. 맞죠? 그 걔를 생각하는데 반짝인다잖아. 맞죠? 자,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왜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의미를 좀 쉽게 말하면 뭐 좀 찬성한다, 내가 동의한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생각 뭐 이런 것들에 또는 내가 공감한다, 좀 더 나아가면 좋아한다, 더 나아가면 존경한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 정도의 방향으로. 맞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끝난 거라고. 자, 그러면 자, 홀로 반짝이는데 이 사람 왜 홀로 반짝이는데? 열이 몸집 하나로 온갖 적잡의 시대를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이런 방해꾼들이 있을 때 몸을 끊어내서라도 불굴의 아픔을 보여준다고. 마치 누구처럼? 우국지사처럼. 우국지사들 다 이렇게 살았잖아. 일제강점기에 생각해보면.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떠오르면 좋겠어? 우리가 1950년대 서정시의 구조는 이런 구조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얘기했었잖아. 맞죠? 그럼 이 구조에서 두 가지 대상을 여러분들이 뭘로 잡을래? 유리, 우국지사. 위에 문장에서 뭐라고 적혀 있었어? 우국지사처럼 빛난다라고 적혀 있었잖아. 그 주어는 유리고. 공통점이라고. 그럼 뭔데 공통점이? 몸을 끊어서까지 불굴의 아픔을 보여주는 홀로 반짝이는
온갖 협잡이 시대를 감당해내는 게 연결이 돼야 된다. 어렴풋하게라도.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읽어낼 수 있는 나는 최대한이라고 봐요. 필라멘트가 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합시다. 위로 올라가서 필라멘트가 뭔데? 우씨, 심하게 보이는데. 자, 얘를 R전구입니다. R전구. 이거 여러분들 그 과학 시험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그 홈 파여 있어가지고 이거 씩씩씩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꽂잖아, 맞죠? 그리고 그 양 밑으로 이렇게 접지하는 그 구리 그만 졸아라. 접지하는 이제 그 선이 있고 그리고 집게로 이렇게 딱 집잖아.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 여기 불 들어오잖아. 근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실에 이거 실험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조 있다. 손 대고 선생님 저희 조에 연결 제대로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혹시 안 들어갔어? 꼭 그런 조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필라멘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전구, R전구 있죠. 유리전구. 이 유리전구 안에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극이 튀어나와 있어. 하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극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필라멘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필라멘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구리선같이 엄청 얇은 선이거든. 얘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개복치야. 그래서 원래 표준 전압인데 이것보다 전압이 조금만 더 세지잖아요. 얘 터져요. 막 팍 폭발하는 건 아니고 지 혼자 그냥 끊어져. 그래서 불 안 들어와요. 얘를요 들고 조금만 흔들잖아요. 끊어져요. 안 나와요. 그래서 과학실에서 왜 실험한다고 뭐 이렇게 들고 나르고 뭐 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중간에 이거 끊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 저희 조는 연결했는데도 불이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전구 바꿔주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뭐에도 취약하냐면 공기 분자에도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유리로 감싸져 있는데 요 유리로 감싸져 있는 이 안이 진공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있는 거야? 가장 최소한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 안이 진공이라서 그래요. 전구가요 아주 투명한 이 R전구가 유리가 투명한 것도 있지만 안 투명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런데? 투명하면 너무 쨍하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도 다 뭘로 돼 있어? 불투명한 막으로 가려져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 우유빛은 지금 이 우유빛을 얘기하는 거죠. 불투명한 색깔. 다음. 빛난다는 당연히 뭐 전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여린 본칩 하나로 무수히 오고 가는이라고 얘기하잖아. 왜 여린 본칩인데? 아까 그 필라멘트 얘기했잖아. 조금만 하면 끊어져 버린다고. 맞죠? 그래서 그 여린 본칩 하나로 그걸 다 감당해내면서 뭐 한다고? 전구가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전구가 빛을 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의 눈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한 전압, 무절제한 공기 만나면 어떻게 돼? 끊어져 버리거든, 필라멘트. 그의 몸을 끊어서까지 불굴의 아픔을 보여준다고요. 자, 그래서 홀로 반짝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이고 있는 R전구, 그 전구의 불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자, 지금 분석지 다시 펼치세요. 어디 있을까?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앞쪽에 있네요, 필라멘트. 자, 지금 요거 필라멘트의 설치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자, 필요한 부분 밑줄만 좀 그읍시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도 좋고요. 자, 필라멘트의 속성에서 발견한 비타협적이고 결백한 태도. 이게 바로 뭔데?
화자가 발견한 필라멘트의 속성이야. 어떤 시선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기억나죠? 위에 그 가지문. 자, 그래서 지금 이 필라멘트에서 어떤 게 드러난다? 아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존재, 꼿꼿한 지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주 순결한 거야. 왜냐면 이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진공의 상태에서 빛을 내는 게 필라멘트니까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인 거지.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불투명한 유리. 혹시 이거 불투명한 유리 가지고도 그 부정적인 시대 현실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저기 중고에 모의고사는 없죠. 모의고사도 있어 혹시? 아, 거기에 있어요? 네. 아, 패드로 해서. 아, 그러면 됐어. 자, 그래서 억압적인 신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건 학교에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오히려 그의 자세는 꼿꼿하게 흩어지지 않았다. 앞이 잘 안 보이는, 막혀있는, 불투명한 이 현실에서도 굴하지 않는 어떤 꼿꼿한 자세. 그래서 결국은 꼿꼿하다라는 말에서 뭐가 드러나는, 이제 굴복하지 않는 어떤 이 필라멘트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 몰라. 부딪혀 깨지면 깨어질까. 결국 굽힘을 모른다던 우국지사의 생애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필라멘트. 아까 쌤이 유리라고 했던 게 사실은 필라멘트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필라멘트의 삶과 우국지사의 삶을 뭐 한 거야? 동일시. 공통점이 생긴 거야, 두 대상에. 자, 다음. 죽어서도 이 밤을 지키는 책상머리 위라고 할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초월한 어떤 숭고한 정신에 대한 예찬. 그러면 이게 왜 죽음을 초월한 숭고한 정신으로 되느냐? 이 필라멘트의 빛, 그러니까 전구의 빛이죠. 전구 빛을 뭘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우국지사의 삶으로 연관시켰기 때문에 우국지사는 지금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어떤 숭고한 정신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냥 맨 밑에 봅시다. 자, 비 오는 저녁 쓸쓸한 골목에서 보낼 수 있는 만큼은 그의 눈빛을 보낸다 라고 할 때, 자, 그게 쓸쓸한 곳, 소외된 곳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소외된 곳을 향해 보내는 헌신 또는 연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연민의 빛을 나누려는 헌신적 태도를 형상과 함께 바로 지금 이 필라멘트가 빛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눈빛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눈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위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방금 아까 그냥 이제 시를 읽는 거 하고 나서 이렇게 분석지를 지금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외우는 건 특히나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단어 조금만 바꾸면 어떡할 건데, 단어가 바뀌어도 똑같은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단어를 바꿨는데도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인다면 이 눈빛이라고 할 때 그게 긍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단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써야지 이거를 단순히 외우는 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학교 시험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더더욱 그러할 것 같아. 알겠죠?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하고 느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 설마 그 저기 보여주라.